이번 영상에서는 키미 K2.5 Visual Agentic Intelligence라고 하는 테크니컬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테크니컬 리포트의 URL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카이브이고요. 2026년 2월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리포트의 키 인사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barrier between modality.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멀티모달을 한다고 하면은 텍스트나 또 혹은 뭐 비전 데이터들에 대해서 구분 지어 놓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기존 연구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특히 이제 그 텍스트와 비전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달을 굳이 구분짓지 않고 마치 하나의 모달인 것처럼 취급을 하려고 했다. 완전히 그렇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는 그런 컨셉으로 수행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키워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이티브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모달리티를 고려를 해서 모달리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타스크들을 구분을 짓고 그렇게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테크니컬 레포트에서는 모달리티 기반이 아니라 어빌리티 기반으로 해서 타스크들을 구분을 짓고 그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2.5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에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에 키미에서 공개를 했던 랭귀지 모델 K2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천비 MOE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그 당시 약 15T 규모의 텍스트 토큰을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졌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K2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VIT 3D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기존에 이미 문VIT라는 것을 이제 문VIT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여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VIT 기존의 그 문VIT를 가지고 최대 4개의 연속된 프레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문VIT는 이미지에 대한 그 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이 문VIT를 여러 장의 프레임들을 동시에 최대 4장까지를 연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이미지에 대한 언더스탠딩 그 능력을 비디오 쪽으로 트랜스퍼를 수행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요. 패치 앤 팩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건 픽셀인데 픽셀들을 이렇게 뭉쳐 놓은 거 주변에 있는 픽셀들을 뭉쳐 놓은 게 패치죠. 2D 패치들을 플래튼 시켜서 그것들을 그냥 싱글 원디 시퀀스로 그냥 쭉 일렬로 쭉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한 장의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인 것이냐 그냥 입력으로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소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스페이스와 타임에 걸쳐서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원래 이제 이미지는 이제 정적으로 딱 한 장짜리 프레임에 대한 그 이미지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담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텐션을 근데 사용을 했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인 프레임들을 최대 4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넘기도록 함으로써 타임 디멘전에 대해서도 동시에 어텐션 메커니즘 하나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MLP 프로젝터입니다. 이거는 뭐 비전 텍스트에 대한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그 프로젝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특징, 어떤 그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 한다면 이제 학습 그 페이지 기준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논문에는 이 내용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어요. 논문 전반부에는 좀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다가 뒤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또 않아요. 그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부분 중에 또 일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좀 되는데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미드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는 텍스트와 비전에 대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베리어가 비교적 좀 없는 그런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멀티모델에서의 그 베리어가 없다.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 스웜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이름을 붙인 그 기법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페이지에서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프리 그리고 미드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그 것들이 있나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리와 미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한다. 먼저 Standalone VIT 트레이닝, 아까 소개드렸던 Moon VIT 3D 있죠? 네, 그거를 학습을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인트 프리트레이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네이티브 멀티모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리트레이닝은 프리트레이닝인데 비전과 텍스트를 동시에 멀티모델로 조인트하게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미드 트레이닝에 해당이 되는데 하이 퀄러티 데이터, 비교적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스테이지에 비해서 하이 퀄러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드 트레이닝을 하는 한편 롱 컨텍스트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 3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BIT 트레이닝 스테이지, 그 다음에 조인트 프리 트레이닝 스테이지, 그리고 조인트 롱 컨텍스트 미드 트레이닝 스테이지가 이렇게 잘 데이터가 얼마 뭐인지, 시퀀스 랭스가 얼마인지, 넘버 오브 토큰스가 어떻게 되는지, 트레이닝은 그 대상이 어떤 놈들인지에 대해서 표에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 시퀀스 랭스가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yarn이라고 하는 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프리 미드 트레이닝 스테이지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두 번째로 등장을 했었던 네이티브 멀티모델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본 슬라이드에서 담고 있는데요.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large scale이다.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트하게 프리트레이닝을 한다. 약 15T 규모에 해당이 되는 텍스트 및 비전 토큰들, 믹스드 토큰들을 가지고 학습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스트래러지들과는 달리 얼리 퓨전을 한다. 기존의 컨벤셔널 스트래러지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비전 인젝션 기법이 많이 사용을 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이 레이쇼 50% 이상에 해당이 되는 하이 레이쇼로 해서 레이트 비전 인젝션을 했었는데 본 테크니컬 레포트에서는 얼리 퓨전을 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lower 비전 레이쇼를 가지고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테이블 1을 보시면 얼리 퓨전을 하느냐, 미드에 하느냐, 레이트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의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트보다 얼리였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 비전 텍스트 레이쇼, 이게 바로 그 아까 얘기한 뭐 하이 레이쇼인지 로우 레이쇼인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비전 쪽이 더 오히려 그 적었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 타스크들은 비전 쪽에 대한 타스크들과 또 텍스트에 대한 타스크들이 같이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전 쪽을 오히려 10대 90 정도의 그 비율로 해가지고 적게 주었을 때 전반적으로 다 성능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스트 트레이닝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데요. 포스트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이 리포트의 저자들이 수행한 것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SFT입니다. 근데 그냥 SFT가 아니라 비전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그것을 제로 비전이라고 저자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왜 이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 소개드린 그 프리트레이닝 페이지를 거쳐서 BLM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 BLM한테 비전 베이스드 툴 콜링, 이제 비전 베이스드 툴 콜링에 해당이 되는 능력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처음 시도하려는 것은 비전 베이스니까 비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좀 주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컨벤셔널 어프로치들은 일일이 직접 매뉴얼하게 태깅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프롬프트 기반으로 엔지니어링된 COT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튜닝을 했다. 그렇게 해왔었다. 기존에는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메소드들은 그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often restricting visual reasoning to simple diagrams. 그러니까 그 비주얼 리즈닝 그 능력을 굉장히 쉬운 어떤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툴 사용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쨌든 그 뭐 결과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수준의 단순한 것들밖에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은 비전 베이스드 툴 콜링 어빌리티를 주고 싶어서 기존에는 많이 이렇게 태깅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열심히 해왔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는 내지는 못했다. 단순한 타스크들에 대해서만 동작이 가능했고 조금만 컴플리케이티드 그런 태스크가 되기만 해도 이제 페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그 제한되지 않은 그런 비주얼 리즈닝 파워를 갖게끔 하면서 에이전틱 케이퍼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이 퀄리티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한 SFT를 수행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저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미지 데이터들에 비해서 텍스트 데이터가 훨씬 더 비교적 더 좀 양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 정보를 풍성하게 담고 있더라. 그래서 그 텍스트 데이터에 담긴 그런 풍부한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풍부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SFT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어줍지 않게 그런 비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잘 어떻게 태깅해가지고 쓰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텍스트의 파워를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지로 비전 SFT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가로축은 이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 진행이 되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스텝이 쭉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학습이. 그리고 세로축은 어떤 그 태스크들의 각각의 서로 다른 태스크들에 대한 accuracy예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학습이 진행되면서 안정적으로 잘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꽤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더러 눈에 띄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최초의 이 그 성능 이거를 얻어내게끔 해주는 스텝이 바로 Zero Vision SFT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Zero Vision SFT가 이 RL 스텝을 위한 아주 좋은 스타팅 액티베이션을 그 얻게끔 해주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텍스트와 비전을 함께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SFT를 수행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훨씬 더 안 좋은 스타팅 포인트를 이제 주었다. 월스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FT에 이어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수행을 했는데요. 네, 조인트 멀티모달로 수행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그 아웃컴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 RL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아웃컴 리워드는 규칙 기반으로 해서 룰 베이스드로 아웃컴 리워드를 설계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스크들마다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리워드를 디자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타스크들에 대해서 OCR에 대해서 비주얼 그라운딩이나 폴리곤 세그멘테이션이나 카운팅 타스크들 등등 각각에 대해서 잘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RL 스텝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RLE 페이지에서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또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셀프 임프루빙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조인트 멀티모달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수행을 할 때 타스크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Visual Grounding and Counting이고 두 번째는 Chart and Document Understanding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Vision Critical Stem Proble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각각의 그 간략한 소개를 여기 제가 지금 써놓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이 태스크 카테고리들은 어떤 공통적으로 Visual Comprehension for Correct Solution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Visual Comprehension 능력이 요구가 되는 그런 태스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L 페이지를 겪으면서 이 저자들이 재미있게 관측을 했던 내용으로 뭘 소개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 RL 스텝에서 이제 비주얼한 능력들을 많이 이제 주입을 시키려고 한 건데 이 비주얼 RL이 재미있게도 텍스트 퍼포먼스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아래쪽 테이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Before Vision RL, After Vision RL 해가지고 이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능이 이제 올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논문 저자들은, 레포트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텍스트 데이터가 비전을 부트스트랩하고 또 이 비전이 결국은 또 텍스트에 대해서 리파인을 해주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좋은 파이프라인 혹은 이런 관계를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이 RL에서도 특히
에이전트 수험이라는 것을 이 논문의 저자들이 소개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에이전트 수험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시퀀셜하게 동작을 하는 에이전틱 시스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그 리즈닝 스텝을 시퀀셜하게 밟거나 혹은 툴 콜링 스텝들을 시퀀셜하게 밟는 방식을 통해서 동작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태스크 컴플렉시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그 푸어하게 될 거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기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Parallel Agent Reinforcement Learning, 줄여서 PAR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결국은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동시에 부하처럼 부리는 거예요. 멀티로 하는 거죠. 패럴렐하게, 동시에.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래요. 트레이너블한 어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어떤 대빵이 있는데, 그 관리자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에이전트, 관리자 에이전트를 여기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녀석의 파라미터들은 트레이너블해요. 그런데 서브 에이전트들은 프로즌을 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디자인을 택했냐?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웃컴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디자인이 적절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 아웃컴 베이스드 리워드를 이제 룰 기반으로 잘 설계를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서브 에이전트들까지 만약에 프리즈를 시키지 않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웃컴이 옳게 나왔는지를 사실상 추적을 하는 게 힘들죠. 아웃컴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브 에이전트들은 프리즈를 시켜주고 오케스트레이터만 트레이너블하게 만들어준 그런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팔의 리워드는 어떤가? 지금 이 리워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X는 task에 해당이 되고 Y는 generated respons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리워드는 이 parallel process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좀 더 패럴렐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리워드를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여기 rperf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태스크 레벨에서의 아웃컴입니다. 이거의 그 태스크 레벨 아웃컴에 대한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멀한 그런 리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앞에 이 두 개의 텀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 거는 rparall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스턴시에이션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정의를 한 것이냐면 serial collapse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erial collapse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 패럴렐하게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야 함에도 패럴렐하게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 에이전트들 중에서 몇 놈, 좀 싹이 좀 떡잎이 달라 보이는 몇 놈만 딱 집어가지고 걔네들한테만 의존하게 되는,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은 할 일 없이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겠죠? 그것을 serial collap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스턴시에이션 리워드인 거죠. 새롭게 서브 에이전트를 계속 얼마나 만들어냈느냐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한두 녀석의 서브 에이전트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서 좀 더 점수를 잘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rfinish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 서브 에이전트 finish r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요 rparallel만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리워드 해킹 개념처럼 spurious parallelism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의 더미 역할을 하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는 무쓸모인 그런 서브에이전트들을 마구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몇 놈 안 되는 놈들에게만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브에이전트 피니시 레이트, 실제로 타스크를 줘서 걔가 그 타스크를 맞춰서 피니시가 되는 그 레이트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워드가 바로 이 R finishi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R parallel과 R finish에 해당이 되는 이 앞에 개수가 람다가 1, 람다 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람다 값들이 크면 클수록 이 패럴렐하게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 강도가 세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은 초반에는 학습 초기에는 좀 그 값이 헬퍼 파라미터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0까지 수렴을 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스크 레벨 아웃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점차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진행이 될 때, 팔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이 될 때, 학습 초기에는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서브에이전트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면서 적절하게 잡들을, 타스크들을 막 줘가지고 최대한 분산시켜서 일들을 시켜놓고 그런 어떤 체계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초기 체계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잘 구축이 되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다시 싹 방을 빼면서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타스크 성능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알고리즘으로서 그런 그 동작을 염두에 두고 리워드가 정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에서 또 크리티컬 스텝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크리티컬 스텝은 좀 더 이펙티브하게, 그러니까 패럴렐 프로세스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패럴렐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 크리티컬 스텝을 통해서 결국은 오케스트레이터가 그 서브에이전트들에게 이제 워크를 막 그 일거리들을, 잡들을 얼로케이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 end-to-end latency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거리들을 분배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critical steps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스테이지가 이제 스몰 t가 스테이지 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테이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몇 번째 스테이지인지. 그리고 여기 ST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number of steps taken by the main agent.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레이터에 의해서 그 수행이 되는 number of steps, number of 그 스텝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max i, sd, sub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i번째 서브 에이전트에 의해서 수행이 된 스텝의 그 개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대치인 거죠.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들은 동시에 이제 수행이 될 거니까 그때 그 서브 에이전트들 중에서 가장 그 스텝을 많이 잡아먹는 녀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메인 에이전트하고 그것을 같이 더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실제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그것을 또 좀 총합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RL을 수행할 때 토큰 이피션트 R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큰 이피션트 RL은 뭔가 새로운 개념으로 이 리포트에서 제시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RL을 할 때 많이 이제 고려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토큰 이피션트하게 RL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답변을 생성을 할 때 어떤 특정 프롬프트가 들어와서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할 때 그 리스폰스가 너무 길어지기만 하고 중구난방으로 계속 막 3000%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길이만 길지 실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토큰 이피션트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토큰 이피션트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RL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urpose를 여기 써놨죠. length overfitting phenomenon을 막기 위해서다. 그 모델이 이 rigid budget constraint, 그러니까 어떤 버짓에 대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버짓에 대한 어떤 제약상 아래에서 학습이 되었을 때 그런 모델들이 어떤 그 higher computational scales, 어떤 굉장히 큰 그 컴퓨테이션을 요구하는 그런 프롬프트들이나 어떤 쿼리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잘 못하더라.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너무 제약된 상황에서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답변을 나중에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제너럴라이즈를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이피션트하게 아래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피션시만 강조를 해가지고 어떤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가기만 하면은 걔는 오히려 나중에 higher compute case에서 generalize 파워가 약해진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할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은 토글이라고 이름 붙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토글이라는 기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어떤 모드를 alternate, 말 그대로 토글링 하는 것인데요. inference time scaling과 그리고 budget constraint optimization 사이에서 alternate를 하게끔 해줍니다. 여기 이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이 위쪽 부분은 페이지 1에 0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은 페이지 1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페이지 0, 1이 뭔지 먼저 보고 가시죠. 페이지 0는 budget limited phase예요. 아까 위에서 토글이 두 개의 모드 사이를 알터네이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budget constraint optimization, 이게 바로 이 페이지 0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budget limited phase, 그것이 페이지 0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델이 그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데 task dependent한 어떤 토큰 버짓, 그 버짓의 그 constraint를 가지고 그 어떤 총량 하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총량 하에서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페이지 1이 0예요. 그리고 페이지 1은 스탠다드 스케일링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모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제약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레스폰스를 생성을 할 때 최대의 토큰 리밋까지도 그냥 다 열어놓고 최고로 좋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inference time scaling에서의 그 better inference time scaling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이제 조금 더 뜯어보자면 먼저 t는 learning iteration이고 그리고 여기 람다랑 m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 여기 여기 람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m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learning iteration t를 m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모두 2를 취해 가지고 페이지 0로 가냐 페이지 1으로 가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every m iteration마다 이 optimization phase가 0였다가 1이었다가 0였다 1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글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페이즈 0에 해당이 되는 수식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서 K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은 number of rollouts per problem, 한 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후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떤 평균이냐 보시면은 리워드죠.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어떤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조건이 만족하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보았을 때 리워드가 람다보다 작으냐
또는 그 해당되는 프로블럼에 대해서 생성된 리스폰스 yi의 길이가 버짓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냐, 버짓 이내에서 생성이 되느냐 하는 여부를 체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OR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조금 더 개발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게 OR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머로서의 시각으로 보시면 OR 기호가 되어 있으면은 앞에 게 false가 되었을 때만 뒤 거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앞에 게 true가 되면 뒤 거는 체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만약에 true가 된다. 이거를 만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답변으로 생성한 yi가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더 나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커리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학습이 되다가 이제 얘가 어느 순간 이제 이 람다를 넘어서는 람다 이상의 값을 내는 이제 리스폰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false가 되니까 그럼 그때서야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답변이 길이가 버짓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하는 조건을 그때서야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버짓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해 라고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리스폰스를 만들어냈을 때 걔가 충분히 어떤 그 좋은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짓 안쪽에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발전 없이.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은 하되 일정 수준 이상 이제 발전하게 되면 리스폰스가 발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버짓을 체크해서 버짓 안쪽에서만 이제 리스폰스가 만들어지도록 제약을 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페이지 0예요. 근데 페이지 1으로 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쭉 다 레스폰스를 만들어내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페이지 0로 가고 또 페이지 1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학습이 진행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버짓에 해당이 되는 그 값은 이제 per problem 버짓이 되겠죠. 그것은 해당되는 그 프로블럼에서의 롤아웃들에 해당이 되는 모든 롤아웃들 중에서 그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 어큐러트하게 맞은 것들의 그 길이 값들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low percentile를 취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버짓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메인 리절트가 테이블 4인데요. 여기서 벤치마크들은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테이블 4의 전체는 아니고 워낙 표가 커서 위에 일부만 지금 잘랐고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나머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미 K2.5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프라이어터리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3대장들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해당이 되는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네, 딥시크 B3.2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 그 프로프라이어터리 3대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요 리즈닝이나 제너럴 쪽에서는 역시나 GPT와 제미나이가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코딩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클로드 오피스한테 좀 한 수 접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2.5는 뭐 아주 많이 뒤쳐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얼추 쫓아가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그냥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이전틱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태스크들에서 이제 기존의 다른 프로프라이어티 그 모델들을 포함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해당이 되는 태스크들에서도 이제 컴페어러블한 리절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쪽에서도 또 컴페어러블한 리절츠를 보여주고 있고, 또 컴퓨터 유즈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서도 이제 비교적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4, 지금까지 보여드린 테이블 4에 해당이 되는 이 메인 리절트만 놓고 보았을 때 키미의 K2.5는 오픈 웨이트 혹은 오픈 소스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우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프로프라이어터리 모델들에 비해서도 그다지 뒤처진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컴페어러블하거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그 K2로부터 이 멀티모달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에이블레이션 테스트들에 해당이 되는 성능 결과들, 실험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 하나만 더 가져와 봤습니다. 테이블 5인데요. 이거는 토큰 이피션시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잖아요. 새로운 기법, 토글 기법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를 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미의 K2.5 그리고 이제 과거의 K2 그리고 제미나이나 딥시크 등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 수치가 여기 이제 써져 있고요. 성능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꽤나 뭐 나쁘진 않아요. 컴페어러블하거나 이제 엎치락뒤치락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average output token count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짧을수록 사실 간결하게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간결하게 답이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더 답을 잘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키미 K2.5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는 레포트에는 좀 더 다양하게 에이블레이션 테스트에 대한 실험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레포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